마침내 나는 외알 안경을 쓴 무한 신사인 국방부의 어느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그때부터 공중소와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지겨운 수속이 시작되었고 집안의 가구를 팔기 시작했다. 얼마 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10프랭 거리에 교차로에 있는 공중서에서 나오는데 어느 부인이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르틴이에요. 그녀가 손도 내밀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절 모르시겠어요? 잠시 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과했다. 물론 기억합니다. 잘 지내시죠, 마르틴 부인? 아주 못 지내요.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나를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짓밟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난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알아요. 장담하는데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머리카락이 희끗한 그녀는 레인코트를 걸쳤는데 손에 든 우산으로 내 머리를 후려칠 것처럼 나를 노려보았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마르틴 부인. 제 아내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녀는 내 말에 당황했는지 잠시 말없이 나를 살펴보았다. 아주 이상한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나요? 그녀가 우물거렸다.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정숙한 제안은 그 여자가 누구와 도망쳤다고 생각하세요? 내 남편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멍청하고 한심한 벌레처럼 느껴졌다. 나는 안간 힘을 쓰며 중얼거렸다. 예, 몰랐어요. 그녀는 단지 날 떠나겠다는 말만 했으니까요. 그 후에 그녀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마르틴 부인. 난 그녀에게 모든 걸 줬어요. 서류가 문제투성이었는데도 고용했고 우정과 믿음도 주었어요. 우리 집 대문까지 열어줬다고요. 그런데 그 여잔 내 남편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보답했어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탐나서. 순전히 돈 때문에요. 그녀는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것 따위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간 마르틴에게 따귀를 얻어맞을 것 같았다. 마치 내가 그녀의 불행에 책임이라도 있다는 듯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당신에게 경고하는데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반복해 말하며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우산을 흔들어댔다. 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었어요. 바로 남자의 재산만 노리는 여자의 전형이죠. 내 아이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니 그 여자는 곧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당신이 아내를 잘 감시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이런 대화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는 성큼성큼 걸어 그녀와 헤어졌다. 나는 아직 팔지 못한 집안의 잡동사니를 참고로 옮기는 마르첼라를 데리러 집에 가는 대신 사관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러가 앉았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멍한 게 혈압이 높아진 것 같았다. 나는 마르틴의 남편은 만난 적이 없지만 아들은 본 적이 있었다. 언젠가 한번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다 자란 성인이었다. 나쁜 소녀가 새로 정복한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비실비실한 늙은이가 분명했다.
물론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후쿠다는 예외일지 모르지만 그녀는 조그만 아파트의 평범하고 지겨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랬을 뿐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개같이 살고 부자는 편하게 산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 즉 돈만이 보증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그랬을 뿐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부자가 보여주는 허상에 속았다. 마르틴이 그리스 비극의 여주인공 같은 말투로 내 아이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나쁜 소녀가 바란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게 확실했다. 나는 그녀에게 원한을 품었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노인네와 함께 있는 그녀를 상상하자 동정심이 일었다. 마르첼라는 기진맥진했다. 가구를 비롯해 책 상자까지 모두 트럭에 실어 이미 보관 창고로 보낸 뒤였기 때문이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향수에 젖은 눈으로 벽과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세르슈 미디 거리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 거처를 정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떠날 때까지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우리 방은 조그맣고 환했으며 근처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 마르첼라가 창가에 옥수수 알을 놓아두면 비둘기들이 날아와 먹었다. 이내 방은 책과 음반, 특히 마르첼라의 그림과 무대 세트 모형으로 가득 찼다. 커다란 테이블도 하나 있었는데 이론상 우리는 그 테이블을 함께 썼지만 사실상 마르첼라 혼자 쓰다시피 했다. 그 해에는 번역 일을 얻기가 더욱 힘들었고 아파트를 판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 나는 남은 돈을 정기예금 계좌에 넣어두었지만 이자가 얼마 되지 않아 검소한 생활을 해야 했다. 비싼 식당이나 콘서트엔 거의 가지 않았고 영화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갔으며 마르첼라가 초대권을 얻은 공연만 관람했다. 그러나 빚지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다. 스페인으로 옮기자는 생각은 마르첼라가 그라나다에 다녀온 이후 싹 텄다. 마르첼라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파리의 이탈리아 현대 무용단이 그라나다의 페스티벌에 초대받으면서 그녀에게 조명과 무대 장식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녀는 무용단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2주 후에 만면에 희색을 띠고 돌아왔다. 공연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연극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은 그녀에게 여러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두 젊은 극단의 무대 장식을 책임졌다. 하나는 마드리드에, 다른 하나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극단이었다. 두 번의 여행에서 그녀는 매우 고무되어 파리로 돌아왔다. 스페인은 놀라울 정도로 문화적 생동감이 넘쳐흐르고 전국이 축제로 가득하고 스페인 사회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감독과 배우, 무용수와 음악가로 가득했다. 그곳엔 과포화 상태인 프랑스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았다. 게다가 마드리드는 파리보다 훨씬 물가가 낮았다. 파리는 어렸을 때부터 천국이라고 생각한 도시였지만 이제 그 도시를 떠나는 게 그다지 슬프지 않았다. 파리에서 보낸 수십 년 동안 나는 멋진 경험을 했다. 내 인생을 증명하는 경험이었지만 모두 나쁜 소녀와 연결되었다. 그쯤 나는 괴로움이나 증오를 느끼지 않고 심지어 어느 정도 애틋한 마음으로 그녀를 떠올렸다. 내 감정적 불행은 그녀보다 나한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끝내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파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기억이었다. 그 러브스토리가 완전히 막을 내린 지금 이 도시에서 내 삶은 일거리 부족으로 점차 아쿠아일로를 걸을 것이며 마르첼라가 나이 먹은 남자를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매우 고독하고 궁핍한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고, 신경통이 계속 재발한다면 머리가 우둔한 노인네가 될 것이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시작하는 편이 나았다. 마르첼라는 라바피에스에서 적당한 아파트를 발견했다. 가구가 딸린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창고에 보관해둔 가구와 책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증했다. 그리고 문법책과 사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몇 권만 마드리드로 가져갔는데 거의 러시아어와 프랑스어 책이었다. 마드리드에서 1년 반을 살면서 나는 이번엔 정말 마르첼라가 크게 도약할 거라는 예감을 받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아주 흥분해서 바르비에리 카페로 달려와 대단한 무용수이자 안무가를 알게 되었다면서 그와 함께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 거라고 말했다. 보르헤스의 상상동물 이야기에 실린 아 바오아쿠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무용으로 제목은 변신이었는데, 아 바오아쿠는 천일야와의 영어 번역자 가운데 한 명이 수집한 전설이었다. 그 안무가는 알리칸테 출신으로 독일에서 공부했고 얼마 전까지 그곳 무용단에서 일했다. 그는 남자와 여자 무용수 각 5명으로 이루어진 무용단을 만들어 변신의 안무를 짜놓은 상태였다. 보르헤스가 번역하고 좀 더 보충했을 그 이야기는 경이로운 작은 동물에 관한 것이었다. 그 동물은 무기력한 상태로 탑 꼭대기에 사는데 누가 계단을 올라올 때만 잠에서 깨어나 활동했다. 변신 능력이 있는 동물은 누가 계단을 오르내리면 환하게 빛을 내며 색깔과 모양을 바꾸어 몸을 움직였다. 이름이 빅토르 알메다인 안무가는 남녀 무용수들이 마르첼라가 만든 마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그런 경이로움을 드러내고, 역시 그녀가 책임지고 구상할 조명 효과로 그들의 개성과 움직임과 표정을 바꾸어가고 각각의 무용수가 점점 늘어나 수많은 인간상을 포함한 소우주를 표현하는 무대를 구상했다. 라바피에스 광장에 위치한 올림피아 극장이 빅토르 알메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연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래된 영화관을 극장으로 개조한 올림피아 극장에는 국립 신연극기법 연구센터도 있었다. 마르첼라는 그 공연 무대를 꾸미며 몹시 행복해했다. 또한 전에 없이 많은 스케치를 그리고 모형을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머릿속에서 마구 넘쳐나는 생각과 무용단이 어떻게 공연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나는 두어 번 그녀와 함께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올림피아 극장에 갔고, 어느 날 저녁에는 라바피에스 광장에서 빅토르 알메다와 커피도 마셨다. 그 청년은 까무잡잡한 얼굴에 긴 머리를 뒤로 넘겨 하나로 묶었다. 운동선수 같은 체격으로 보아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과 리허설로 보내는 것 같았다.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마르첼라와 달리 그는 과묵했지만 자기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알았다. 바로 변신의 성공이었다. 그는 책도 많이 읽었고 보르헤스에 대해 열정도 있었다. 이 공연을 위해 그는
오비디우스 작품부터 시작해 변신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수천 작품을 읽고 보았다.